어머, 정말 대단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전 이미 그녀와 어두운 모텔방 안에 단둘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이런 상황이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 제 몸은 그녀의 손끝에 모든 걸 맡겨버렸어요. 하지만 그 황홀했던 순간은 아주 깊은 추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게 된 한 60대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강수, 올해 68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하다가 2년 전 은퇴했습니다. 하나 있던 아들 출가하고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죠. 은퇴 후 집에만 있다 보니 무료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틀어놓은 채 멍하니 앉아 있다 보면 아내와 한마디 대화도 없이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올해 64신 집사람은 갱년기를 겪은 뒤로 말수도 줄어들었고 지금은 같이 밥 먹을 때조차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아내와 함께 웃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나 막걸리 한 잔 기울이던 동네 친구 민수가 불쑥 말했습니다. 너 요즘 완전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거 알아? 너무 늙어 보여.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나 요즘 관악산 등산 동호회 다니는데 공기도 좋고 동호회 사람들도 괜찮더라. 너도 한번 나가봐. 그 말을 듣고 이 지겨운 일상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아침 등산 동호회 모임 장소 관악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하나 싶었는데 산길을 밟는 순간 친구들과 산에서 뛰놀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발걸음이 참 안정감 있으시네요. 그곳에서 제 마음을 훔친 바로 그 사람. 55살 등산 동호회 총무 정유경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첫눈에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날도 오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며 말했죠. 처음이시면 길 익숙해지실 때까진 제 옆에서 함께 가요. 쉬는 지점도 안내해 드릴게요. 그녀와의 첫 만남 이후 제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관악산 입구로 향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산길,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군요. 오늘도 나오셨네요. 괜히 제가 반가운데요? 유경 씨였습니다. 어제처럼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손엔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생강차예요. 한 잔 드셔보세요. 그녀가 따라 건넨 생강차의 온기와 달콤한 향에 마음이 풀리고 경계심이 절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좋네요. 잘 마셨습니다. 어제 산 타시는 거 보니까 초보가 아니시던데요? 산을 올라가시는 자세가 참 편안하셨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산 중턱에서 잠시 쉬던 중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셨죠? 도시락 싸왔는데 혼자 먹기 애매해서요. 괜찮으시면 조금 나눠드릴까요? 뚜껑을 여니 정갈한 반찬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반찬 몇 가지를 제 앞에 덜어주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례가 안 되면 번호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다음 산행 날짜 바뀌면 단톡방에 공지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즘 변덕스러운 봄 날씨 때문에 일정이 자주 바뀌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녀는 제 번호를 저장하더니 살짝 웃으며 제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강수님으로 저장했어요. 다음 산행에도 나오시면 먼저 인사드릴게요. 그 따뜻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산행을 마친 뒤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무릎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올라오실 때 보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셨어요. 네, 예전부터 한 번씩 시큰거렸는데 요즘 부쩍 그러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천연 연고인데요. 회원분들 중 무릎 안 좋은 분들한테 종종 발라드리거든요. 괜찮으시면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녀는 연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사지 정도겠거니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깊숙해졌고 제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허벅지 근육이 정말 단단하시네요. 심장이 요동쳤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직접 데워온 찜질팩도 챙겨올게요. 무릎에 대면 훨씬 나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유경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산에서의 그 따뜻했던 손길, 코끝을 자극했던 향수 냄새.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고요. 여보, 오늘 관악산 다녀왔는데. 응, 밥 먹었어? 이게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관심 없는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곤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유경 씨가 건네던 따뜻한 말들과 손길을 떠올리며 한참을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유경 씨였어요. 강수님, 저 지금 등산 동호회 회원분들이랑 근처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르실래요? 기다릴게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문자를 한참 쳐다보다가 아내가 부엌에서 뒷정리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랑 한잔하고 올게. 아내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요, 늦지 말고 들어와요. 무덤덤한 말투. 늘 그래왔듯 별다른 관심도 질문도 없었죠. 문자로 받은 막걸리 집에 도착해서 가게 안을 둘러봤지만 아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쪽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유경 씨가 손을 들어 저를 불렀어요. 강수님, 여기에요. 그녀 앞으로 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다른 분들은요? 회원분들이랑 계셨다면서요? 다들 먼저 가셨어요. 저는 한 잔 더 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면 이상하게 사람이 더 그리워져요. 제 얘기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녀는 제 눈을 끈적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수님도 저처럼 외로우시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건 식탁 위 밥그릇만 바라보던 아내의 무표정한 얼굴뿐이었으니까요. 술 기운이 올라올 무렵 유경 씨가 살짝 풀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가 좀 답답하네요. 우리 바람 좀 쐬고 갈까요? 그녀를 따라 조용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맞은편 모텔 간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어요.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같이 있어 주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단둘이 모텔이라니.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유경 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유경 씨가 제 뺨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수 씨, 괜찮아요. 우리 그냥 이야기만 나누고 쉬다가요.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손을 따라 모텔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죠.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까이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저한테 모든 걸 맡겨요. 그녀는 손을 잡아 끌고 천천히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그녀의 손끝이 가슴을 지나 배를 타고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몸은 본능처럼 반응했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얼마나 참은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몸을 조용히 포개며 올라타려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식탁 맞은편에서 반찬 그릇을 옮겨주던 손, 외출할 때마다 내 신발을 정돈하던 뒷모습, 그리고 문 앞에서 건넨 짧고 조용한 그 한마디, 늦지 마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췄고 죄책감이 파도처럼 덮쳐왔습니다. 곧장 일어나 셔츠를 대충 여미고 그녀가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황급히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모텔 현관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를 막 넘긴 시각. 아내는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현관에 멈춰서서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졌어요. 동호회 사람들이랑 재미있게 마셨어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뺨을 맞은 것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후 유경 씨는 이전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다가오지도 무리한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녀도 멀어진 걸까? 아니면 나만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걸까? 혼자 아쉬움과 미련이 쌓여가던 어느 날 유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수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밤 공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시간 되시면 같이 바람 좀 쐬실래요? 한참 고민하다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요? 다음 날 저녁 호숫가 근처 카페에서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호수 둘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가 제 팔에 살짝 몸을 기댄 채 말했어요. 강수님,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무슨 말이요? 그날 모텔에서 나가실 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듣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떠올랐어요. 아직 사랑하세요? 저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단 책임 같아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습관 같은 감정. 그녀는 제 팔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강수님한테 뭐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로 우린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를 함께 걷고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찻집을 찾았습니다. 아내에게는 계속 동호회 활동이라고만 했죠. 가끔 아내가 제 핸드폰을 힐끗 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유경 씨는 제게 마음의 치유와 자연과의 교감을 이야기하며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녀가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수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에너지를 가졌어요. 우리가 함께 명상센터를 차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명상센터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강수 씨는 따뜻한 에너지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끌릴 거예요. 저처럼. 갑자기 웬 명상센터라니?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생겼지만 유경 씨의 다음 말에 곧 사라졌습니다. 우리 함께 미래를 그려봐요, 강수 씨. 당신과 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평화를 주는 공간. 얼마나 멋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퇴 후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제 삶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기분이랄까요? 근데 명상센터를 시작하려면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데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제 통장에는 평생 정육점을 운영하며 30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유경 씨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은 500만 원? 부지를 알아보고 계약금을 넣어야 해서요. 큰 돈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유경 씨가 말한 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후로도 유경 씨는 부지 선정에 문제가 생겼다.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든다. 기타 등등. 계속 다양한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달 사이에 총 2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여보, 요즘 통장에서 돈을 많이 뺐는데 무슨 일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곧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당신이 관심이나 있을 일이야? 30년 동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응, 이라는 대답밖에 안 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니까 상관 말고 신경 꺼. 당신처럼 TV만 보면서 살고 싶진 않아. 아내는 굳은 표정으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유경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강수 씨,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명상센터 최종 계약을 위해 2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미 2천만 원을 보냈는데 또 2천만 원이라니? 그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요즘 정유경이라는 여자 만나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게 무슨 소리니? 아버지, 그 여자 사기꾼이에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황혼 로맨스 사기로 이미 몇 번이나 적발됐던 여자예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유경 씨가, 그 따뜻한 손길과 미소가, 말도 안 돼. 유경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세요? 돈은 얼마나 보내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화를 끊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정말로 유경 씨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황혼기 남성을 노린 로맨스 사기, 노년 남성들에게 수천만 원 가로채,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던 걸까? 30년 동안 나를 지켜본 아내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런데 왜 말리지 않았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TV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응,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날 말리지 않았어?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 정유경,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뭐, 어떻게? 3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뉴스에 나왔던 여자야. 그때 얼굴을 봤어. 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신 등산 동호회 처음 갔다 온 날부터 이상했어. 뭐랄까, 너무 밝아 보였거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술 한잔하고 오겠다고 나간 날 몰래 따라가 봤어. 그곳에서 당신이 그 여자랑 단둘이 있는 걸 봤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미행했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도대체 왜?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날 그렇게 본 적 없었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 보듯이 그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날 본 적 없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30년 동안 난 이 여자를 어떻게 대했던 거지?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거지? 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내 돈을 노리는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아내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어. 그리고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유경 씨에게 보낸 것보다 더 많은 돈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이 모르게 그동안 모아둔 돈이야.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이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당신이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내가 왜 이런 걸 준비했던 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사기를 당할 거라고?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으니까.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알고 있었거든.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아내의 눈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옆에서 바라보며 말없이 날 지켜주었던 사람. 말이 없어도 표현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가 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날 끔찍히 생각해주는 이런 여자에게 난 얼마나 무심했던 건가? 전 다시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난 당신한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천천히 제 어깨를 토닥이는 아내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게 좋겠어. 그 여자 지금도 다른 사람들 속이고 있을지 모르니까.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리 인터넷에서 자료를 모아왔어요. 그 여자 SNS 계정이랑
과거 사기 이력이 다 있어요. 아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정유경은 이미 3번이나 비슷한 수법으로 황혼기 남성들을 속여 재산을 가로챈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호회 총무, 명상 지도사, 전문 투자자 등 직함만 바꿨을 뿐 수법은 똑같았죠. 전 경찰서에 도착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아내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동안 내 옆에 있었는데 왜 난 그걸 몰랐을까? 왜 바보같이 다른 여자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했을까?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걷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일상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볼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으며 다정하게 꼭 손을 잡았어요. 당신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네. 제 말에 아내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그 웃음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당신 손도 이렇게 따뜻했었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도 늘어나고 서로에 대해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생겼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꽃, 제가 즐겨 읽는 책, 그리고 젊었을 때 꿈꿨던 일들. 새롭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고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작은 앨범을 꺼내왔습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이거 기억나? 결혼 초에 제주도 바다 갔을 때잖아. 사진 속에서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행복이 다시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당신 젊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글쎄, 당신이랑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싶었는데 가게 때문에 늘 바빴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다녀올까? 항상 집에만 있던 아내가 이런 말을 먼저 하다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나 그동안 당신 곁에서 제대로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다 내 탓인 것 같았거든. 여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언제나 당신 옆에서 당신 편이 되어줄게.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한 순간이었어요. 당신은 항상 내 편이었어. 내가 그걸 몰랐을 뿐이야. 제 말에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당신이랑 계속 함께 걷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30년 차 부부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우리는 손을 잡고 동네 오솔길을 맨발로 함께 걷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고 오늘 하루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하다고 다정하게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어주죠.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인생의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종착지가 어디든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길을 돌아와 언제나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 아내의 따뜻한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었던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으시다면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과 감사함에 잠시 무감각해지셨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실 이 나이에도 아직 여자랑 잠자리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커서
여자친구들이 전부 도망갔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살 먹도록 아직도 수총각이라는 믿기 힘든 고백을, 그것도 제 동생의 남자친구 입에서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런 걱정이라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어떻게 뒤틀려 버렸는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믿기 힘든 고백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47,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박선영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얼굴에 화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서죠. 고객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보험 상품 설명하고, 때론 차갑게 거절당하면서도 다음에 또 뵙겠다며 고개 숙이는 게 제 일상이에요. 10년 넘게 도박과 술, 담배에 찌들어 살던 남편과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집도 날리고 빚도 졌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그래도 동생 영주만큼은 제 손으로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게 제 유일한 자랑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영주는 35살이에요. 저보다 12살 아래죠. 부모님이 늦둥이로 낳으신 딸이었는데 제가 25살 되던 해에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겨우 13살이었던 어린 동생을 제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25살 처녀가 일하면서 동생까지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결혼도 늦어졌고 직장 생활도 힘들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영주는 제 동생이면서 동시에 딸 같은 존재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그렇게 22년을 함께 살아왔어요. 영주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언니 고생하는 거 다 알면서도 티 안 내려고 애쓰는 게 보여서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밤이 되면 전 작은 원룸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십니다.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어느새 잠들곤 하죠. 영주가 가끔 언니, 그 인간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 언니도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말하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언니는 이제 됐어.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밤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상상을 하면서 잠들거든요. 매일 외롭죠. 정말 미치도록 외로워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영주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채로 말하더군요. 언니, 오늘 우리 집에 사람 한 명 데려와도 돼?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인데 언니한테 인사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박민수였어요. 올해 나이 40, 고등학교 체육교사라고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키가 크고 온몸이 근육질에 어깨가 태평양처럼 넓더군요. 딱 봐도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에다가 밝은 미소까지. 안녕하세요. 영주 남자친구 박민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요즘 젊은이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예의까지 느껴졌어요. 요즘에도 이런 남자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그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는 고기를 구워주고 영주 접시에 먼저 올려주고 제게도 이것 좀 드셔보시라며 살갑게 챙겨주더군요. 식사 내내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운동 이야기까지요. 영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괜히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저럴 때가 있었지? 남자한테 설레고 사랑받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 설렘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 깨닫는 순간 스스로도 아차 싶었습니다. 정신 차려. 저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남자친구라고. 그날 이후로 민수는 자주 집에 왔어요. 언니, 오늘도 민수 오빠 오는데 고기 좀 구워 먹을까? 영주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 이리도 자주 오냐고 하면서도 마트에 가서 좋은 고기를 골라왔죠. 저녁상을 차릴 땐 누구보다 정성을 쏟았고요. 셋이서 TV를 보며 웃고 설거지를 같이 하고 주말엔 마트에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다는 게 그저 뿌듯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걸 느꼈죠. 제 눈길이 자꾸 민수에게 간다는 거예요. 급한 업무 전화 때문에 영주가 방에 들어가서 통화할 때면 거실엔 저와 민수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제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보험일은 어떤지, 요즘 힘든 일은 없는지, 운동은 뭘 하시는지, 누님은 주로 무슨 운동하세요? 몸매가 진짜 끝내주세요.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들보다 더 관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혼한 뒤로 누가 제 몸매를 칭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영주가 회사 회식 때문에 늦어졌어요. 술을 못 마시는 아인데 동료들 분위기에 억지로 마시게 되었는지 밤 11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오나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영주를 업고 서 있더군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2층까지 올라오느라 땀이 범벅이 된 얼굴로요. 여기까지 업고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냥 가면 섭섭한데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요. 영주는 방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고 그렇게 거실엔 저와 민수,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머그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긴 침묵을 깨고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동안 혼자서 영주 챙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는데 그날따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전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박으로 집을 날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바람까지 피웠던 그 사람 얘기요. 부모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 영주 키우면서 말도 못하게 힘들었던 세월도 털어놨죠. 사람이 참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한테 기대 안 해요. 민수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누님 같은 분이 그런 상처를 받으셨다니 괜히 제가 다 죄송하네요. 근데 제가 감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너무 예쁘세요. 몸매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흔들렸죠.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엔 민수가 자신의 고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가 혼전순결을 지키려 한다는 것, 그래서 아직 단 한 번도 그 선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든요. 사귀던 여자친구들이 관계를 갖기 직전에 하나같이 놀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여자랑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이나 먹은 남자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본 수총각이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영주한테도 말 못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경험이 없으면 너무 긴장해서 첫날 밤에 영주를 실망시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민수의 솔직한 고백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상처가 있구나.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설명하기 힘든 끌림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튀어나왔죠. 그런 걱정이라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누군가 대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민수는 처음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멀뚱히 바라봤어요. 하지만 제 붉어진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죠. 거실 공기가 단숨에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 안에서 영주가 잠꼬대를 하며 크게 외쳤죠. 민수 오빠, 결혼하기 전에 잠자리는 절대 안 돼. 순간 저희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수는 급히 일어나더니 이제 가봐야겠다며 허둥지둥 인사했어요. 저는 뛰는 가슴을 안고 현관문을 닫으며 혼잣말했죠. 미쳤지. 나 정말 미쳤다. 그런데 민수가 떠나기 직전 제가 말했습니다. 영주한테는 우리 이런 얘기한 거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영주한테 말하기 곤란한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 줘요. 그렇게 우리 둘은 영주 몰래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얼마 후였어요. 영주가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됐다는 얘기를 했죠. 2박 3일 일정이라 한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금지된 욕망과 죄책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몸이 안 좋다고 약을 좀 사다 줄 수 있냐고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쯤 지나서 현관벨이 울렸어요. 약봉지를 들고 나타난 민수를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멀쩡해 보이는 저를 보고 민수가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독감이라더니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는 결국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미안해요. 저 사실 안 아파요. 그냥 오늘은 혼자 있기 싫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약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누님,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영주가 출장 갔다는 말 듣고 나서 온종일 누님 생각만 났어요. 정말요? 민수 씨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누님이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어요. 영주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나는데 그런데도 누님 생각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40살 먹도록 여자한테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제 거대한 그것 때문에 만나는 여자들마다 거부당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선영 씨는 저한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해줬어요. 도와줄 수도 있다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TV 보면서 잠들던 선영 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도 알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외로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그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오늘 밤 하루만이라도 서로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없을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인지. 저는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했죠. 우리 둘 다 정말 미쳤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민수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민수를 끌어안았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포옹을 그리워했는지,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따뜻함을 느끼는 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렇게 우리는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그리고 제 방 침대로 옮겨가면서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얼마 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겨보는 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했습니다. 민수는 모든 게 끝난 뒤 제 곁에 누워서 말했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은. 저도요. 근데 우리 큰일 났어요. 알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저도 후회는 안 되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새벽이 되어서야 민수가 집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저를 한 번 더 꼭 안아주고 갔죠. 그러나 이 달콤하고 위험한 밤이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민수는 영주 몰래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저도 고객 미팅 핑계를 대고 나가서 민수를 만났어요. 처음 만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였습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들어갔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씨,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 알아요. 근데 못 참겠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대담해졌어요. 민수가 차를 몰고 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어두워진 주차장에서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죠. 민수가 제 볼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선영 씨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 만날 생각만 하면 정말 행복해요. 민수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차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게 보였지만 이미 너무 뜨거워진 우린 멈출 수 없었죠. 어느 날은 모텔에 갔어요. 제가 먼저 들어가고 민수 씨는 10분 뒤에 들어왔죠. 방문을 닫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쳤어요. 우리 정말 미쳤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알아요. 근데 선영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영주가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보며 조마조마했죠. 이제 가봐야 해요. 영주 곧 올 시간이에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할게요. 집에 돌아오면 영주가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응,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에서 늦게까지 고객 미팅 있었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영주는 민수 이야기를 했죠. 민수 오빠가 요즘 이상해. 자꾸 바쁘다고 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저는 죄책감에 밥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민수와 저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영주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들면 그때를 틈타서요. 오늘 하루 종일 선영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 민수 씨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내일 점심 때 만날 수 있어요? 영주가 낮에 회사 있을 때만 가능해요. 어느 날 민수가 영주와 함께 집에 왔어요.
세 사람이 저녁을 먹는데 식탁 아래에서 민수가 제 무릎을 발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고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영주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언니,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영주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고기 구우니까 더워서 그래. 저는 허둥지둥 대답했어요. 화장실에 가는 척 자리를 떴죠.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떠난 뒤 문자가 왔어요. 아까 미안해요. 선영 씨만 보면 참을 수 없어서요. 민수 씨, 이러다간 우리 언젠가 들킬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못 참겠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줄 위에서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안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걸 영주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민수가 집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점점 더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영주 때문에 저와 민수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영주 앞에서는 어색하게 웃고 말도 어색하게 할 수밖에 없었죠. 둘이 왜 이래요? 내가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라도 있어요? 영주가 장난스럽게 하지만 마치 뭔가 아는 듯이 물을 때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민수와 저는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영주 몰래요. 선영 씨, 우리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날 일은 후회하지 말아요. 그래요. 우린 그냥 서로 외로웠을 뿐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깜빡하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아둔 채 화장실에 갔죠. 그때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던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이 나네요. 영주가 그 문자를 봤어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민수 이름과 함께 떠 있는 메시지를 본 거죠.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영주가 제 휴대폰을 들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요. 언니, 이게 뭐야?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영주야, 그건 민수 오빠가 언니한테 왜 이런 문자를 보내? 아직도 그때가 생각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기록을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릴 수도 없었죠.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들이 하나하나 영주 눈에 들어갔습니다. 설마. 영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겠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주는 민수를 불러냈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죠. 영주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설명해봐요. 이게 다 뭐예요?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잠시의 침묵 끝에 영주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설마 했는데 진짜야? 내 남자친구랑? 영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이게 지금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야? 영주가 소리쳤죠. 제일 믿었던 언니가 내 남자친구랑 그런 짓을?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주야,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오빠도 입 닥쳐요. 영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한 사람이 내 언니랑?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주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벗어서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둘 다 내 눈앞에서 꺼져요. 언니도 민수 오빠도 오늘부로 끝이에요. 영주야, 제발. 손대지 마.
이제 언니 얼굴, 꼴도 보기 싫어. 그날 밤 영주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민수도 영주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죠. 미안하다. 널 사랑했던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저는 영주도 없고 민수도 없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한바탕 일어났던 소동을 옆집 아줌마가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순식간에 온 동네로 소문이 퍼졌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동생 남자친구랑 바람 피운 사람이래. 세상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가까운 보험회사 동료들도 알게 됐습니다. 설계사님, 혹시 요즘 들리는 소문 사실이에요? 저는 부정할 수가 없었죠. 사무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함께 점심 먹자는 사람도 없어졌고 회의 때도 사람들이 저를 피했어요. 민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주가 민수 부모님께 전화를 했던 거예요. 민수 어머니가 민수를 불러서 따귀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수는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료 교사들이 알게 됐어요.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교사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다며 크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결국 민수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요. 저는 민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선영 씨.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냥 모두한테 미안할 뿐이에요. 우리 둘은 각자의 자리에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주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어요. 직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반년. 저는 여전히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동생도 없고 민수도 곁에 없었죠. 집안엔 영주 방만 텅 비어 있고 선반 위에 놓인 활짝 웃고 있는 영주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같이 제 자신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언니 자격이 있나? 어떻게 동생 남자친구랑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지? 안 그래도 힘든 보험 영업이 점점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고객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죠. 밤이면 혼자 소주를 2병씩 마셨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요. 민수도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직을 그만두고 작은 체육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더군요. 영주를 향한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저를 향한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는 영주를 멀리서 보게 됐어요. 새로운 남자친구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서 영주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눈물만 훔쳤어요. 그래, 잘 살고 있구나. 그거면 됐어.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보험 설명회를 맡게 됐습니다. 한 체육학원에서 단체 보험 가입을 원한다며 강의실로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자료를 챙겨서 그곳으로 갔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영 설계사님, 오랜만입니다. 돌아보니 그곳에 민수가 서 있었어요. 조금 더 마른 얼굴. 하지만 예전보다 단단해 보이는 눈빛. 저는 말문이 막혔죠. 민수 씨? 설명회는 지옥 같았어요. 1시간 내내 민수 씨 눈치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해야 했으니까요.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떠나려는 저를 민수 씨가 붙잡았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이제 끝난 일이잖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하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민수 씨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게 됐습니다. 둘 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보시다시피요. 그냥저냥 살고 있어요. 영주는 만나보셨어요? 못 만났어요. 저 같은 언니는 이제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민수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벌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선영 씨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게 더 죄스럽더라고요. 저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도 그래요. 민수 씨 생각이 안 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 말은 우리 둘 모두에게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서로를 잊지 못했지만 소중한 사람에게 지은 죄 때문에 다시 가까워지는 것조차 두려운 상황이었죠. 잠시의 침묵 끝에 민수 씨가 물었어요. 우리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숨지 말고 정면으로 벌도 같이 받아야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영 씨, 저는 준비가 됐어요. 영주한테도 세상 모두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은 떳떳하게 다시 선영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이번엔 숨지 않을 거예요. 영주한테 제대로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한다는 걸 떳떳하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영주가 받아줄까요?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과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민수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번엔 제대로요. 우리는 그날 카페를 나서며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개의치 않고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거리를 걸으면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선영 씨 무서워요. 근데 동시에 홀가분해요. 저도요.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주를 다시 만나는 거였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요. 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영주에게 연락했습니다. 언니야,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어. 영주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만나주기로 했죠. 카페 한 구석에서 저와 영주는 마주 앉았습니다. 영주는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도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는 않더군요. 대신 단호하게 말했죠. 두 사람이 다시 만난다고 해서 내가 축하해 줄 순 없어. 그렇다고 평생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 영주야. 저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남은 인생이 그리 길지는 않잖아. 민수 오빠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유가 있는 거고. 영주가 계속 말했어요. 만약 두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도 언니가 나한테 했던 짓은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죄책감까지 다 떠안고 살아가. 그게 평생 언니가 짊어져야 할 형벌이니까. 영주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으로 건네는 허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울먹이며 말했죠. 정말 미안해. 평생 미안할 거야. 영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결혼해. 언니처럼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 결혼식엔 절대 오지 마. 언니도 이제 언니 인생 알아서 잘 살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세 사람은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영주는 저 멀리 자신의 가정을 꾸렸고 저와 민수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의지하며 동반자 같은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 다음엔 2주일에 한 번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조심스럽게요. 동네 공원을 함께 걷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후회하세요? 후회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줬으니까요. 저도요. 40살까지 아무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던 저를 선영 씨는 받아줬어요. 근데 우리 영원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니까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삶이 완벽하게 아름답진 않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 둘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줬죠. 그 온기가 여전히 낯설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저와 민수 씨는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냥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어느 날 민수 씨 어머니를 뵙게 됐어요. 처음엔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보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가 처음으로 편하게 웃는 얼굴을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우리 아들, 그냥 행복하게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죄스러웠어요. 영주의 결혼식 날 약속대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혼자 영주를 위해 기도했죠. 행복하게 살아라. 언니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말고. 그날 밤 민수 씨가 제 곁에서 말했어요. 오늘 영주 결혼식이었죠?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죠. 근데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벌이니까요. 저도 영주한테 평생 미안할 거예요. 우리 둘 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가끔 영주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남편은 좋은 사람일까? 멀리서나마 동생이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어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민수 씨와 저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민수 씨가 체육학원에서 가르치던 아이가 축구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며 자랑스러워 하더군요. 그 아이가 처음 왔을 땐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네요. 저는 그런 민수 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다 선영 씨 덕분이에요. 선영 씨 만나고 나서 제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민수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린 매일 저녁 함께 장을 봅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고르는 우리 모습은 평범한 부부와 다르지 않아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요. 집에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면서 민수 씨는 제 옆에서 상추를 씻고 저는 찌개를 끓였어요. 좁은 부엌에서 부딪히며 웃고 가끔 민수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기도 했죠. 선영 씨 사랑해요. 저도요. 식사 후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 씨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닦고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죠. 오늘 보험 계약 하나 성사됐어요. 잘했네요. 축하해요. 밤이 되면 우린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부끄러움과 동시에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동생의 남자친구와 금지된 사랑에 빠졌던 47살 이혼녀예요. 어떤 분들은 저를 비난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해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지죠.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저처럼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택의 대가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주에게 남긴 상처,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 모든 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권리는 있다고요. 다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외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잘못된 사랑에 빠져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잠깐 멈춰 서세요. 이 사랑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멈출 수 있는 용기를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사과할 사람에게는 제대로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저는 지금도 영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회피하지 않아요. 매일 기억하고 매일 미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너무나 잔인하니까요. 그러니 부디 신중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가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이 아니길, 떳떳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